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또다시 조단위 자금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3,900선이 위협받고 있는데 오늘 자세히 진단해보죠.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오늘 처음 나오셨나요? 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권미정 캐스터, 오늘 우리 시장 충격을 잘 이겨내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곡소리가 났다가 오후장에는 또 상승 전환을 하면서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0.5% 조금 아쉬운 흐름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괜찮아졌죠. 어제 4,000선 뚫렸는데 오늘 3,900선까지 뚫리면 그때 공포가 상당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하방에 대한 지지를 조금 확인했다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다만 오후장 되면서 지수가 조금씩 내려오는 점은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1조 원대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건 개인과 기관 수급으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8조 원대를 매도했다고 해요. 예.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 5조 원대를 넘어서게 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 포지션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네. 국내 증권사들 사실 리포트를 살펴보면요. 네. 이번 흔들림으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세를 멈출 거다. 이런 의견을 낸 리포트는 사실 없거든요. 모두 네. 일시적인 조정이다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다시 한번 상승세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라는 점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지금 좀 기관들이 이후에 좀 들어오기 전까지 반도체하고 조방원, 이 주도주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극심하게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도 충격이 생각보다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외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을 가지고 계속 위안을 삼고 버텨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네, 우선 기관 수급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좀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낙폭을 많이 줄여갔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일 때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금액이 늘어나면서 낙폭을 줄여줬거든요. 당연히 덜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만 여기에서 그럼 과연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 하락폭이 줄어든 게 희망 고문이라서 내일 모레 또 하락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매도하게 된다라면 시장의 방향이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국내 증시를 살펴보게 된다라면 외국인의 수급은 시장의 방향, 화살표의 방향을 결정을 해줍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할 땐 상승 쪽으로 가게 되고요. 매도를 지속했을 땐 하락 쪽으로 가게 되는데 화살표의 길이를 만들어주는 게 기관의 수급의 역할이 많았거든요. 예. 외국인과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는 화살표를 좀 더 길게 만들어주죠. 이런 모습들이 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물론 중간중간에 매수가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본다면 11월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의 방향성을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12월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1월과 12월이죠.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증권사의 여러 부서들 다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들이었는데 주식을 하는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특히 월가 입장에서는 12월 달 쉬고 싶죠. 쉬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떠나야 되냐? 그냥 떠나면 안 되죠. 정리하고 떠나야 됩니다.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 기관에 있는 포트폴리오들 정리를 하고 매도를 하고 떠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더 좋아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하면 더 정리하고 떠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뭐 사우디가 뭐 엔비디아 칩 대거 이제 사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고 MS와 뭐 엔비디아가 또 이 엔트로픽에 22조 투자한다. 뭐 호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오늘 AI 밸류체인 쪽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으로 이 모든 게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냐 이 부분에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그동안 살펴보면 항상 좋았습니다. 네. 한 3년 정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반도체 고점론, AI 고점론이
계속 나왔죠. 지금 몇 년 동안 나왔는데요. 네. 이 고점론 나오면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 한번 하락을 했었죠.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 날 주가가 평균적으로 7% 이상 좀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냐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가능성 면에서는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바라볼 때 컨센서스에 부합하느냐,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시각을 좀 더 확장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더 부합하느냐, 높아지느냐 보다는 AI라는 산업이 좀 더 확장이 되는 부분을 엔비디아의 실적이 보여줄 수 있느냐. 지금 결국은 고점론 얘기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I 산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 산업이 주가가 오른 만큼 이 산업이 확장이 되고 있느냐. 주가는 좀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은 컨센서스는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예. 그 실적 속에서 AI 산업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느냐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실적은 항상 좀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내일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면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하고 하락은 좀 막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지금 상무님이 실적 발표 다음 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말씀 주셨는데 네. 실제 맞아요? 어땠어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크게 하락했던 경우도 있고 올랐던 경우도 있는데 오른 경우는 워낙 크게 올라서 평균적으로 내면 확실히 오른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시간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제가 표를 통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는 상무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거의 3년간의 실적이 다 좋았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서는 그런데 최근 1년간의 시간의 흐름을 보면 모두 지난 1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작년 3분기 같은 경우는 블랙웰 출하가 좀 지연된 게 확인이 돼서 4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네. 지난 2분기에는 중국의 매출이 좀 우려돼서라는 좀 각각의 이유를 대면서 네.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때도 매출이 전년비와 비교한다면 매출이 90%, 70% 이런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시간에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 1년간은 아무리 호실적을 발표해도 시간에서는 하락하는 흐름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사실 내일 시간에서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간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 시장도 좀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미리 경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내일만큼은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면 나을 것 같아서 네.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실적을 좀 소화하고 그 다음날 정규장에서 반등하는 경우는 반, 그리고 하락하는 경우도 반 정도 있었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등할 때는 13%, 8% 이렇게 급등하면서 상승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정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실적을 좀 평가한 증권가들의 평가에 따라 달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년 블랙웰 GPU 출하 전망이 기존 엔비디아 목표대로 한 700만 개 이걸 넘느냐 못 넘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대하는 수준 이상이 나올 경우 아니면은 기대보다 뭐라도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올 경우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좀 대응할 전략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네.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주말이 되더라도 금요일이 되면 시장의 힘이 좀 약하죠. 거래대금도 전체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요. 매수대금이 좀 적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연말이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매니저들이 대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하는 추세가 한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12월이 되기 전에 북클로징 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이 매수 자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수급으로도 나타나고 있죠. 물론 AI 고점론 그리고 매출액이 예상보다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수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시장 예상치를 무조건 상회를 사실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를 하회한다라 그러면 충격은 상당히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빨리 오른 부분이 분명히 있죠.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보다 좀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 확률로 봤을 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예. 그렇지만 높더라도 시장 전체적인 수급을 봤을 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수급을 봤을 때에는 좀 보수적인 수급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전처럼 급등하는 이런 모습까지는 좀 쉽게 관찰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컨센서스를 하회한다라 그러면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좀 조정을 크게 받다 보니까 개인분들 중에 이 저가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제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취할 구간에 와 있다고 보시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들어보면요. 네, 전체적으로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국내 시장도 그렇고 지금 매수는 사실은 조금만 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빠질 때 기다려야 되나요? 사실은 제가 주식 쪽에 일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지인분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많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제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답변 드리는 게 상승하는 날 어떤 주식이든지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내 시장은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상승하는 지수의 모습은 아니죠. 지금 약간 그래도 떨어지는 모습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네. 지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반도체로 조금 더 축소시켜 보더라도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그 외의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보더라도 분명히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최근으로 축소시켜 보면은 이 주가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따지더라도 양봉이 나오는 날이 좀 더 네. 다음 날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섹터별로도 그렇고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바뀌었을 때 사실은 내년 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쯤 되면 다시 4,000포인트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초까지는 너무 많이 남았는데 손이 근질근질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좀 곁다리 질문이기는 한데 외인들 수급을 좀 봤더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수급이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을 보면은 52.3% 정도. 뭐 대단히 뭐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반면에 하이닉스는 한때 56%까지 갔던 게 지금 53%대로 크게 낮아진 모습입니다. 외인들이 하이닉스를 더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두 종목을 많이 바라보죠. 근데 네. 최근에 두 종목의 움직임들이 약 한 2, 3주 전으로 갔을 때랑 최근의 움직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조금 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변동폭이 훨씬 적고요.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 변동폭이 좀 더 큰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강점을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사실 약점이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실적이 좀 더 좋죠. 근데 강점이라고 한다라면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좀 더 다변화돼 있죠. 반도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이 제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부담감이 좀 덜하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오로지 실적으로 사실 올랐습니다. 진검승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많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삼성전자는 뭐 삼성전자도 물론 한 100% 정도 많이 오른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SK 하이닉스보다 덜 올랐고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변화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는 가능성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죠. 엔비디아의 SK 하이닉스처럼 폭발적으로 아직 납품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면서 실적 상승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장이 부진한 와중에도 이 상무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힘을 주는 좋은 목소리신데요. 들으면서 좀 약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요. 미국이 지금 단기 유동성 경색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단기 유동성 경색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도 좀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방 정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연준이 좀 금리를 낮춰야 국채 발행을 좀 원활하게 하니까 유동성도 좀 풀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12월 FOMC 금리 동결 확률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땠습니까? 거의 반반 수준인데요. 반반? 우선 네. 지난주에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동결 확률이 한 달 만에 57%까지 좀 높아지는, 그러니까 인하 확률은 그만큼 낮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간밤에는 고용 지표가 살짝 불안하게 나오면서 동결 확률은 51%로 하락했고 그만큼 인하 확률은 48%
2%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에 또 오늘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미국 재무부 TGA 잔액에 대해서 10월 30일 고점 대비해서 750억 달러 가량이나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셧다운과 국채 발행으로 연방정부가 쌓아뒀던 1조 달러의 자금이 이제는 시중에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연준이 금리를 12월에 낮추기만을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연준이 낮출지는 잘 모르겠고 다행히 12월부터 양적 긴축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유동성 리스크는 좀 해소될 국면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시장의 기대감은 유동성을 계속 풀길 원했죠. 투자자들은.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도 사실은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게 미국에서 느껴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이 FOMC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식 투자자들과 똑같이 유동성을 좀 더 풀길 원했거든요. 금리를 더 낮추기를 원하면서 네. 그런 발언들을 계속 했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그렇고요. 대통령의 목소리도 그렇고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FOMC의 공통점은 물가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물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는 게 고용지표인데 그럼 고용지표를 과연 여기서 금리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낮춰야 될 만큼 나쁘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그 부분 애매하거든요. 금리를 낮출 때 애매할 때는 금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유동성을 좀 더 풀기에는 아직까지는 명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풀리면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으로 넘어왔으면 저도 좋겠는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는데 9월 FOMC 의사록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흥 총재의 발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내일은 AI 버블에 대한 힌트 그리고 12월 유동성에 대한 힌트 두 개를 또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싶네요. 중요한 두 가지 단서를 다 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상무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뭔가 다 같이 이렇게 접고 떠나야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을 자꾸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뭔가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국내 증시가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너무 좀 빨리 오른 부분이 있고요. 증시 격언 중에 그런 부분이 있죠. 정부에 맞서지 말아라. 근데 반대로 보면 정부가 하는 쪽으로 잘 따라가면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증시입니다. 부동산 쪽은 규제를 좀 많이 하고요. 여기 있는 자금 증시로 오게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4,000선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11월과 12월입니다. 사실 두 달이기 때문에 좀 길어요. 이제 한 달 반이나 남았지만 네. 그렇지만 내년까지 좀 바라본다라면 증시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정책들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들도 낮아지면서 뭐 증권주, 은행주 좋은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나올 정책들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분명히 이 국내 증시는 4,000포인트를 훨씬 뛰어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연말이라는 점,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랐다라는 점, 미국 시장에서의 AI 버블론 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11월과 12월은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내년까지 봤을 때는 분명히 국내 증시는 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계속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고환율이 특정 섹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좀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 봐요.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네. 특히 우리가 고환율하면 보는 대표적인 섹터가 자동차잖아요. 그중에서도 현대차와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이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예. 환율이 10원 움직이면요.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2천억 원의 변동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평균 환율이 1,400원이라고 가정하고 내년 환율이 현재 수준이 1,470원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나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지금 관세 영향을 받는 금액의 한 3분의 1 이상이라서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또 여기에 대미관세 환급도 이달부터 받을 예정이다 보니까 현대차는 이런 고환율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야기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높아진 환율을 주요 수출 기업들의 어떤 호실적 기대감으로 우리가 좀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좀 이제는 필요한 단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사실 환율이 영업이익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현대차도 뭐 10원당 계산해보면 한 2천억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물론 환율이 올라갔을 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겪겠지만 현대차는 좀 더 사실 현대차가 사실 환율에 제일 얘기를 많이 하니까 포커스를 맞추는 게 환율이 올라간 만큼 현대차는 영업이익을 모두 다 늘리진 않을 거고요. 아마도 이 전략은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좀 더 주면서 아니면 자동차 가격을 조금 낮추면서 미국 내 점유율을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예. 현대차 환율이 이렇게 높아져서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덜 나왔네라고 실망하시기보다는 현대차 같은 국내 자동차 기업들 살펴보실 때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이전보다 얼만큼 늘어났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요, 잘 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내년과 후년까지 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살펴보실 때는 환율을 통해서 현대차가 어떤 네. 전략을 펼쳤고 점유율이 어떻게 늘었는지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환율에서 반대로 사실은 식품주들이 좀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식품주는 근데 크게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3대 사실 식품도 생산을 하는 거죠, 제품을. 예. 그런데 이 원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식품들 이제는 만들어서 많이 수출합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 불닭볶음면 많이 수출을 하죠. 제품 원료 수입할 때는 환율의 악영향을 받았는데요. 수출할 때는 좋은 영향을 또 받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주들 사실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수출주는 주가가 이전에는 많이 올라가고요. 내수주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예. 그런 영향은 좀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을 때 걱정했었던 대표적인 식품 섹터 같은 경우는 걱정을 이전보다는 좀 덜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지어 방일 자재령 이슈가 또 번지면서 수산물 또 수입 금지까지 나오면서 식품주들은 또 그 주목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양쪽의 수혜를 다 받고 있는 K식품이 지금 좀 주목해 볼 만한 단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음식료 섹터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사실 엔비디아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잘 팔린다. 그래서 실적이 발표가 되면 계속 잘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 식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양식품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아졌죠. 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실적이 나오는 걸 보면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이 밸류에이션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더 좋은 이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한 실적을 계속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불닭볶음면뿐만이 아니라 농심의 라면, 오뚜기의 라면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식품주들 주가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든 건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였는데 사실 국내 식품 업체들, 상장 업체들 전부 다 합쳐가지고 미국과 그 해외와 국내의 비중을 나눠보면 그래도 국내 비중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국내 이 식품주들에 대한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수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환경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내수에 있어서의 매출액도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식품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앞으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힘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주들이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삼성전자랑 엔비디아랑 AI 휴머노이드 쪽에서 좀 개발 협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강했고요.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렇게 삼성전자향 로봇 관련주들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SPG가 한 27%대로 장 초반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한라캐스도 조금 전에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이나 감속기 같은 로봇주 안에서 그래도 시총이 조금 높은 종목들이 오늘은 네. 좀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로봇주인데요. 코스닥에 뭐 그 외에도 뭐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다양한 기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섹터를 연말에 좀 주목하게 될까요? 네, 제가 연말 계속 좀 보수적으로 완좋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 때문에 사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죠. 근데 코스피와의 연관성이 좀 더 높은 섹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코스닥만의 또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죠.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물론 코스피에 굉장히 걸출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지만 예. 코스닥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려주는 게 바이오 섹터죠. 바이오 섹터 최근 들어서 라이센스 아웃도 있었고요. 섹터 자체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엔터 섹터도 같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내년에 BTS의 완전체 월드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하이브 관련돼서 뭐 이 최대 주주의 이 악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BTS 월드 투어 한다고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다가 YG 같은 경우는 빅뱅 월드 투어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빅뱅 데뷔 20주년이거든요. 그런 그 두 그룹이 월드 투어 한다 그러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이런 섹터들, 반도체로 갔던 돈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한국에 남아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다른 섹터로 확산을 할 텐데 확산을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식품 섹터라든지 엔터라든지 바이오 이런 섹터들로는 충분히 그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섹터로 이 자금들이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섹터들은 코스닥 안에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